한양 제일의 거상 최인호의 대문 앞 뼈만 앙상한 거지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는 10년 전 집안의 모든 금은보화를 독차지했던 형 만석이었습니다. 화려한 점포와 땅 문서를 가졌던 형은 거지가 되고 고작 비단 열필과 하녀 하나를 택했던 동생은 어떻게 조선 최고의 거부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긴 선택이 불러온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장 어리석어 보였던 결정이 가장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낸 운명의 그날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10년 전 늦가을, 한양 종로의 포목상가를 주름잡던 최판서의 저택에는 무거운 정막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한양 최고의 포목상을 일구어낸 최판서였지만 흐르는 세월과 병마 앞에서는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최판서는 두 아들을 침상 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평생 모은 막대한 재산을 정리하고 두 아들에게 각자의 몫을 나누어 줄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최판서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깐깐한 상인의 빛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 만석과 인호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만석은 욕심이 많고 허영심이 강한 성품이었고, 둘째 인호는 말수는 적으나 속이 깊고 사리 분별이 명확한 아들이었습니다. 최판서는 두 아들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단순히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 또한 온전히 그들의 몫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만석아, 네가 장남이니 먼저 말해보거라. 내 재산 중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아버지의 물음에 만석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아버지의 병세보다 유산 분배에 더 마음이 가 있는 눈치였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아버님께서 평생 일구신 종로의 큰 점포와 창고에 가득한 금은보화, 그리고 경기도 일대의 비옥한 땅 문서를 원합니다. 만석의 대답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확실한 부, 당장 자신을 한양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줄 것들만을 열거했습니다. 최판서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기에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만석은 재산을 불릴 생각보다는 가진 것을 누릴 생각에만 빠져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큰 점포와 금은보화, 그리고 땅 문서는 모두 내 것이다. 최판서의 허락이 떨어지자 만석은 쾌재를 부르며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재산은 모두 자신의 것이 되었고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호의호식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이제 차례는 둘째 인호에게 넘어갔습니다. 방 안에 있던 하인들과 친척들은 숨을 죽이고 인호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형이 알짜배기 재산을 모두 가져가 버렸으니 인호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남은 찌꺼기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형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가져가셨으니 저는 남은 것을 받겠습니다. 다만 저에게는 창고 구석에 남은 비단 열필과 저희 집 한여월이 하나만 주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막대한 유산 앞에서 고작 비단 열필과 하녀 한 명이라니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바보 같은 짓으로 보였습니다. 형 만석이 참지 못하고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인호야, 네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그 많은 재산을 두고 고작 비단 몇 필과 하녀 하나라니. 네가 아무리 욕심이 없다 한들 이건 너무 어리석은 짓 아니냐? 만석은 동생을 조롱하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는 동생이 자신의 몫을 넘보지 않아 다행이라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생의 미련함을 마음껏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인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형의 비웃음을 묵묵히 받아 넘기며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확고한 뜻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단 열필과 월이, 그거면 충분합니다. 최 판서는 둘째 아들의 깊은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인호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는 눈이 있음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 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하거라. 만석은 점포와 보물과 땅을, 인호는 비단 열필과 월이를 가져라. 이것으로 내 재산 분배는 끝났다. 이제 너희는 각자의 길을 가거라. 그날 밤 유산 분배는 끝이 났고 며칠 뒤 최 판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형제는 각자의 몫을 챙겨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만석은 의기양양하게 하인들을 거느리고 큰 저택과 점포를 차지하러 떠났습니다. 반면 인호는 초라한 수레에 비단 열필을 싣고 어리둥절한 표정의 월이와 함께 종로 뒷골목의 허름한 초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 저녁, 초라한 행색으로 길을 나서는 인호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누가 보아도 승자는 만석이고 패자는 인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 진정한 승부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형 만석이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축배를 들고 있을 무렵, 동생 인호는 종로 뒷골목에 다 쓰러져가는 초갓집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그가 유산으로 받은 비단 열필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창호지 문틈으로는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하녀 월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련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의 집살이를 하며 천대받던 자신이 황금보다 귀한 유산의 일부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호는 그런 월이의 마음을 읽은 듯 그녀를 자신의 맞은편에 앉혔습니다. 월이야, 네가 왜 이곳에 나와 함께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내가 왜 형님처럼 금은보화를 택하지 않고 너와 이 비단 열필을 택했는지 이제 그 이유를 말해주마. 인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3년 전 우리 상단이 개성 상인에게 소가 불량 비단을 대량으로 사들여 파산 위기에 몰렸던 일을 기억하느냐? 인호의 물음에 월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찌 그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집안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였고 최 판서조차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월이는 부엌에서 일하던 일개 하녀였으나 주인집의 위기를 보고 용기를 내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나으리, 저 비단들은 얼룩이 져서 옷감으로는 쓸 수 없으나 염색을 진하게 하여 솜을 넣고 누비옷 안감으로 쓰면 아주 훌륭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흠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여 겨울철에 날개 돋친 듯 팔릴 것입니다. 그날 월이는 주제넘게 나선다는 이유로 집안 관리인에게 매섭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최 판서가 몰래 월이의 말대로 하여 큰 이문을 남겼고 상단이 기사회생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나는 보았다. 비단의 결을 살피던 너의 눈썰미와 쓸모없는 물건을 귀한 물건으로 탈바꿈시키는 너의 지혜를 말이다. 인호는 월이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월이야, 너는 천한 하녀가 아니다. 너는 누구보다 뛰어난 장사꾼의 기질을 타고났다. 나는 그날 이후로 너를 지켜보았다. 네가 시장 심부름을 가서 물건값을 흥정하던 모습, 좋은 채소를 골라내는 안목,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금은보화보다 더 빛나 보였다. 월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재능과 가치를 주인 도련님이 알아봐주고 오랫동안 지켜봐 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도련님, 소녀는 그저, 월이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내 하녀가 아니라 동업자다. 이 비단 열필이 우리의 미천이다. 나와 함께 장사를 해보지 않겠느냐? 내 재주와 내 안목이 합쳐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두 사람은 비단 열필을 수레에 싣고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장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월이는 더 이상 주눅든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호가 깔아준 멍석 위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활개를 쳤습니다. 아이고 아씨, 이 비단 결 좀 보십시오. 그냥 비단이 아닙니다. 윤기가 흐르는 것이 혼수 이불감으로 딱입니다. 월이의 목소리는 낭낭했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는 진심과 재치가 넘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월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손님의 행색만 보고도 무엇이 필요한지 척척 알아맞혔고 비단 한 피를 팔더라도 덤으로 기분 좋은 덕담까지 얹어주어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인호는 뒤에서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자신이 물건을 보는 눈은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지갑을 열게 하는 재주는 월이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첫날 가져간 비단은 반나절도 되지 않아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인호는 그 돈으로 다시 질 좋은 물건을 사들이고 월이는 그것을 다시 팔았습니다. 비단 10필로 시작한 그들의 장사는 그렇게 작지만 단단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고 초가집의 작은 방에는 매일 밤 희망이라는 이름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무심한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3년은 형제에게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던 형 만석에게 시간은 독이 든 성배와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부가 영원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아 보였기에 만석은 그것을 지키고 불리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화려한 요정에서 기생들을 끼고 술판을 벌였고 낮에는 투전판을 기웃거리며 일확천금을 노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날파리 같은 아첨꾼들만 들끓었습니다. 최대감의 장남이시니 이 정도 돈은 푼돈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달콤한 말에 취해 만석은 점포의 문서를 담보로 잡히고 땅을 헐값에 넘겼습니다. 주인이 방탕하니 하인들은 곳간을 털어 도망쳤고 지배인들은 장부를 조작해 입속을 챙겼습니다. 거대한 둑이 개미구멍 하나에 무너지듯 최판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가업은 불과 3년 만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빚쟁이들이 저택에 들이닥쳐 가구를 부수고 문짝을 뜯어가던 날 만석은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만석은 누더기가 된 옷을 걸치고 종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습니다. 한때 형님 아우하며 따르던 친구들은 만석의 몰골을 보고는 침을 뱉으며 피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석은 문득 동생 인호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 녀석은 비단 10필밖에 받지 못했으니 나보다 더 비참하게 살고 있겠지. 형제끼리 죽이라도 나눠 먹자고 하면 매정하게 쫓아내지는 않을 거야. 만석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리고 동생이 살던 종로 뒷골목의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낯선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인호라는 사람은 1년 전에 이사 갔소. 장사가 어찌나 잘 되던지 남대문 시장통에 큰 기와집을 얻어 나갔다더군. 만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었다니 고작 비단 10필과 하녀 하나로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반신반의하며 남대문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긴 만석은 시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에 섞여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최간의 포목이라는 큼지막한 현판이 걸린 번듯한 가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여인이 유창한 말솜씨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다름 아닌 하녀월이었습니다. 마님, 이 색상은 마님 얼굴빛을 더욱 화사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월이는 더 이상 부엌대기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기품이 흘렀고 상단을 지휘하는 안주인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가게 뒤편에서 인호가 수레에 가득 물건을 싣고 나타났습니다. 인호의 얼굴은 검게 그을렸지만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고 그가 등장하자 상인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만석은 가게 안으로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먼발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동생 인호와 월이는 서로 마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가난했지만 행복해 보였던 3년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빛나 보였습니다. 만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가 물려준 과거의 열매를 파먹는 동안 동생은 미래의 씨앗을 심고 가꾸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호가 선택했던 비단 열필은 단순한 비단이 아니라 기회였고, 월이는 단순한 하녀가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행색과 동생의 성공한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어 만석은 차마 아는 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큰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니 후회하지 말라고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괴로웠습니다. 결국 만석은 눈물을 머금고 황급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차마 동생 앞에 거짓골로 나타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의 운명은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잔인하리만치 완벽하게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인호와 월이의 포목점 최간의 포목은 이제 종로 상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장사는 날로 번창하여 두 사람의 이름은 한양 바닥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오르자 주변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인호의 혼사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30을 바라보는 나이에 번듯한 가게를 가진 젊은 상단주는 중매쟁이들에게 최고의 신랑감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내로라 하는 집안에서 혼담이 밀려들어 왔습니다. 남대문 김대감댁 교수는 얼굴이 달덩이같이 곱다고 했고, 동대문 박부자댁 따님은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도 사위로 삼고 싶다며 은밀히 사람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어르신들은 인호에게 입을 모아 권했습니다. 최서방, 이제 장가를 가야지. 좋은 규수 얻어서 가문을 일으키면 자네 아버님도 저승에서 기뻐하실 걸세. 하지만 인호는 밀려드는 혼담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혼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사람은 오직 단 한 명, 월이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동고동락하며 산전수전을 함께 겪은 그녀는 이제 단순한 하녀나 동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호의 눈이자 귀였고 그의 심장이었습니다. 다른 여인과 혼례를 올리고 평생을 함께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은 냉혹했습니다. 양반은 아니더라도 번듯한 상인 집안의 아들과 하녀 출신 여인,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신분의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월이 또한 괴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이제 한양 제1의 상인이 되었고 자신은 그저 운 좋게 도련님을 따라온 하녀일 뿐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인호의 혼사를 챙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월이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인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으리, 이번에 들어온 남대문 김씨댁 교수는 참으로 평판이 좋습니다. 인품도 훌륭하고 살림 솜씨도 야무지다고 하니 한번 만나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월이는 웃고 있었지만 옷자락을 쥐고 있는 그녀의 손끝은 하얗게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그런 월이를 빤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정말 다른 여인과 혼인하기를 바라느냐? 그게 진정 내 마음이냐? 인호의 묵직한 물음에 월이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인호는 장부를 정리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그는 장독대 뒤편에서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월이었습니다. 그녀는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낮에 애써지어 보였던 웃음 뒤에 감춰둔 서러움이 밤이 되자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인호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월이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월이야. 익숙한 목소리에 놀란 월이가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나으리, 아직 주무시지 않고 왜? 인호는 월이의 젖은 눈을 들여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울고 있었느냐? 나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다오. 월이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지만 인호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월이는 참았던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나으리, 소녀는 천한 몸입니다. 감히 나으리를 연모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주제에 나으리가 다른 분과 혼례를 올리신다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월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주인에게 누가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인호는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월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녀의 두 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월이야, 잘 듣거라.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단 말이냐. 너는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이다. 내가 가진 비단이 아무리 고운들 너의 고운 마음씨에 비하겠느냐. 내가 쌓은 재물이 아무리 많은들 너의 지혜보다 귀하겠느냐. 인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김시댁 규수도 박시댁 따님도 필요 없다. 내 인생의 동반자는 오직 너뿐이다. 인호는 눈물 범벅이 된 월이의 얼굴을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한다면 하라고 해라. 나는 너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월이야, 나의 아내가 되어다오. 평생 내 곁에서 함께 늙어가 주겠느냐.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그것은 주인과 하녀의 약속이 아니라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연인의 맹세였습니다. 그 밤, 그들은 신분의 벽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끌어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호는 날이 밝자마자 자신에게 들어온 모든 혼담을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명문가들의 달콤한 제안을 뿌리친 그의 행동에 한양 바닥은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최간의 상단의 젊은 주인이 누구를 마음에 품었기에 그 좋은 혼처들을 마다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며칠 뒤 인호는 상단의 식솔들과 거래처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내 평생의 동반자로 월이를 맞이할 것이다. 곧 혼례를 올릴 테니 그리 알라.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대행수 어른, 아무리 그래도 하녀 출신을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다니요? 채통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늙은 지배인이 펄쩍 뛰며 말렸지만 인호의 눈빛은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채통? 나의 채통은 나의 능력이 세워주는 것이지 아내의 집안 배경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다. 월이는 내가 빈털터리였을 때 나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며 지금의 이 상단을 함께 일군 1등 공신이다. 그녀보다 자격 있는 안주인은 없다. 인호는 세상의 비웃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보란듯이 성대한 혼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개성에서 구해온 왕실에나 진상된다는 최고급 명주를 가져다가 월이의 혼례복을 지었습니다. 붉은 치마에 금박이 박힌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족두리를 쓴 월이의 모습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가마에서 내리자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녀가 하녀 출신이라는 것도 잊은 채 탄성을 질렀습니다. 혼례청에 마주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인호는 하객들 앞에서 월이의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부인,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오. 나 최인호가 평생토록 당신을 귀하게 섬기겠소. 그날의 혼례는 단순한 남녀의 결합을 넘어 신분의 벽을 깨뜨린 진정한 사랑과 신의의 승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수군대던 사람들도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하여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혼례 후 월이는 명실상부한 최간의 상단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안방에 앉아 편히 쉬는 대신 더욱 열정적으로 상단 일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이가 인호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서방님, 지금까지 우리는 단색 비단만 팔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남들과 다른 것을 원합니다. 비단에 매화나 모란, 구름 같은 무늬를 넣었자면 어떨까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비단에 무늬를 넣으려면 복잡한 공정과 숙련된 장인이 필요했기에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호는 아내의 안목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부인의 생각이라면 틀림없을 것이오. 당장 추진합시다. 인호는 전국의 솜씨 좋은 장인들을 불러 모았고 월이는 직접 도안을 그려가며
새로운 비단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몇 달 뒤, 드디어 무늬 비단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비단 위에 수놓아진 고운 꽃무늬와 길상문, 지향문, 한양의 여인들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콧대 높은 양반과 마님들이 줄을 서서 비단을 사갔고 심지어 궁궐에서도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최간의 무늬 비단을 입지 않으면 유행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최간의 상단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유행을 선도하는 조선 최고의 상단으로 우뚝 섰습니다. 재물은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쌓였고 종로의 거대한 저택은 밤낮으로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슬하에는 아들과 딸이 태어났습니다. 인호와 월이는 아이들에게 항상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과 마음을 보아야 한다. 부부는 막대한 부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만해지지 않고 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폈습니다. 특히 월이는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하녀나 빈민들을 돕는데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하녀 출신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대신 지혜롭고 덕망 높은 최간의 안주인이라 칭송하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10년 전 모두가 비웃었던 비단 열필과 하녀 하나라는 초라한 선택이 이제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산이 되어 세상 아래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신뢰,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이 만들어낸 찬란한 금자탑이었습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제일 가는 거부주후가 된 인호의 기와집 대문 앞에는 마치 10년 전 그날처럼 누더기를 걸친 거지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에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그는 하인들이 쫓아내려 하자 힘없는 목소리로 주인을 찾았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안채에서 월이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대문 앞에 쓰러진 거지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쏘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때 묻은 얼굴 사이로 보이는 익숙한 눈매. 그는 다름 아닌 인호의 형, 만석이었습니다. 한때 한양 제1의 부자를 꿈꾸며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섰던 그가 이제는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월이는 즉시 하인들을 시켜 만석을 안방으로 모시고 따뜻한 물과 음식을 내오게 했습니다. 그녀에게 만석은 자신을 하대하던 과거의 도련님이 아니라 남편의 하나뿐인 형님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상단에서 돌아온 인호는 형의 몰골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정신을 차린 만석은 동생을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인호야, 내가 면목이 없다. 내 어리석음이 나를 이 꼴로 만들었구나. 만석의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그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유산을 나누어 주시던 날, 나는 네가 비단 열필과 하녀를 택한 것을 비웃었다. 너를 바보라 여겼고 내가 가진 금은보화가 영원할 줄 알았지. 하지만 진정으로 어리석은 것은 나였다. 나는 재물을 탕진했지만 너는 사람을 얻고 지혜를 심었구나. 만석의 참회에 인호는 조용히 형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형님, 지나간 일은 잊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곁에 있던 월이 역시 따뜻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아주버님, 기운 내세요. 저희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인호는 형에게 무조건적인 금전적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형을 다시 망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인호는 형에게 제안했습니다. 형님, 저희 상단 창고를 관리해 주십시오. 숙식은 제공하되 남들과 똑같이 일한 만큼 품심을 드리겠습니다. 단, 다시는 술과 노름에 손을 대셔서는 안 됩니다. 만석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남은 생은 너희에게 진 빚을 갚으며 살겠다. 그날 이후 만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창고를 쓸고 닦았으며 물건 하나하나를 제 목숨처럼 아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노동의 신성함을 깨달은 자의 겸손함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틈날 때마다 조카들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돈은 쫓으면 도망가는 법이란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신용을 지키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그것은 만석이 전 재산을 잃고 바닥까지 떨어져 본 후에야 얻은 뼈저린 교훈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최간의 상단은 조선 팔도를 넘어 청나라와 외국에까지 이름을 떨치는 대상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인호와 월이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입에 올렸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지혜가 부를 만든다더라. 신분이 아니라 능력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더라.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한양 사람들의 마음속에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인호와 월이는 노년이 되어서도 검소함을 잃지 않고 굶주린 이웃을 위해 곡식을 풀고 장학재단을 만들어 인재를 키웠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였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백발이 성성해진 인호와 월이는 저택의 마루에 나란히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장성한 자녀들이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뛰놀고 창고 쪽에서는 만석이 흐뭇한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충만한 풍경이었습니다. 인호가 주름진 월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10년 전, 아니 20년 전 그날 아버지 앞에서 당신과 비단 열필을 선택했던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소.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오. 월이는 남편의 손을 맞잡으며 고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소녀야말로 서방님을 만나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먼 길을 참으로 아름답게 걸어왔습니다. 비단 열필과 하녀 하나, 세상 모두가 비웃었던 그 초라한 시작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물이 되어 그들의 인생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축복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최인호와 월이, 그리고 최만석의 긴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순간의 욕심으로 모든 것을 잃은 형과 사람과 지혜를 선택하여 운명을 바꾼 동생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사는 무엇이었나요? 혹은 만약 여러분이 10년 전 최판서의 아들이었다면 당장의 금은 보화와 미래를 위한 비단 열필 중 무엇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하고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또 다른 지혜가 되어 우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